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소송법 2 기말 시험에 대비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 주제는 유죄 판결에 명시할 이유, 형사소송법 3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유죄 판결에 명시할 이유의 구체적 내용 및 자수 판단 누락에 대한 판례 태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범죄 사실의 특정과 관련해서 공소시효 완성 여부나 행위자의 책임 능력 또는 적용 법령 등을 명확히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텐데요. 2023년 겨울밤 또는 2020년 늦가을밤과 같은 기재는 개념이 모호해서 범죄 사실 특정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 요건 흠결한 위법, 이유불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적법한 증거를 가지고 주요 범죄 사실을 인정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어야 할 텐데요. 개별 증거를 나열하지 않고 그저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3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증거요지를 명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렵겠습니다. 나아가서 적용법조의 기재와 관련해서 판례는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조항을 밝혀야 하지만 판결문에 기재된 범죄들 사실, 예를 들어서 야간 주거침입절도인지 또는 흉기를 휴대했는지 등을 통해서 적용법조의 조항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그를 누락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위법하지는 않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형의 감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는 것과 관련해서 피고인이 법률상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을 주장하면 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해야 한다고 32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법원 2001도 872호 판결은 일반적인 자수와 같은 임의적 감면 사유의 경우 법원이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아니라고 보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 기준에 관한 내용, 그리고 그것이 작물취득죄와 강도죄 사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강도범이 불신검문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서 작물취득죄로 먼저 처벌받아 확정된 경우에 이후 본래의 범행인 강도죄로 다시 기소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기판력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 기준에 관해서 공소사실을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로 환원해서 사실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대법원 1994년 3월 22일 선고된 93도 208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른바 규범적 요소를 도입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행위나 사실관계 외에 규범적인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룬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강도죄와 작물취득죄를 비교를 해보면요. 두 죄는 타인의 재물을 취득했다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같고 강도와 작물취득은 논리상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동일해 보이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범적 요소를 고려해 볼 때 두 죄는 수단과 방법이라든지 상대방이라든지 행위의 태양이라든지
피해 법익이라든지 죄질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다수 의견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과실범과 사기죄, 고의범 간의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 기준과 기판력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물리적으로는 동일한 한 번의 교통사고라고 할지라도 이를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확정 판결의 효력이 나중에 밝혀진 고의에 의한 보험사기, 사기죄 기소에 대해서 기판력 또는 일사부재리 효력이 미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일단 대법원 2009도 14,263호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행위태양의 차이가 있다. 교통법 위반은 과실로 인해서 사고를 야기한 범행인데 반해서 보험사기죄는 그와 같은 사고를 이용해서 그와 같은 사고를 고의로 유발을 하고 또 기망행위를 통해서 사기를 저질렀다. 행위태양의 차이가 있고 피해자도 교통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사상을 입은 일반 피해자들이 피해자인데 반해서 보험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기망당한 보험회사들이 피해자다. 이런 입장을 논거로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습범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와 같은 확정 판결이 후행 상습범 기소에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이해이죠. 먼저 포괄일죄, 상습범과 같은 포괄일죄 기판력 확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판례법리에 따르면 상습범과 같은 포괄일죄 중에 일부 범행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나머지 범행에도 기판력이 미치지요. 물론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이 확정 판결이 상습범, 뒤에서 보는 것처럼 상습범으로 처벌받은 경우여야 하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전제하에서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는 거죠.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전의 범행에 대해서요. 그 결과 기판력이 미치는 확정 판결 선고 전 범행이 추가로 기소가 되게 되면 법원은 326조 1호에 의해서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2004년 9월 16일 선고된 2001도 3206호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을 보면 위와 같이 기판력이 포괄일죄 전체로 확장되려면은 반드시 전에 확정 판결에서 상습범으로 처벌받았을 것을 요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습범이 아닌 선행 판결이 비상습범, 단순범으로 기소돼서 확정된 이상 그와 같은 기판력은 그 기본 범죄 사실에 한정하여 발생할 뿐 더 이상 기판력이 확장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판결 선고 전에 다른 상습범행위까지 기판력이 확장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선행 판결이 어떤 판결이어야 하는지 잘 유의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계속해서 포괄일죄 기판력에 대한 시적 범위와 나아가서 사후심 구조에 따른 상고이유 제한 법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쟁점인데요. 상습범 포괄일죄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일체성이 분단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형사 판결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항소심 판결 선고시가 되겠습니다. 항소를 했을 경우에 1심으로 확정됐을 때는 1심 판결 선고시가 되겠죠. 이때 선고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 기판력이 미치는 확정 판결 선고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형사성법 326조 1호에 따라서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되겠고요. 선고 이후의 범행, 확정 판결 선고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는 이른바 일죄성이 분단이 되어서 별개의 범죄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존 상습절도죄와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개의 범죄가 되기 때문에 법원은 그에 대해서는 유무죄의 실체 판결을 해야 된다. 즉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되겠죠. 한편 상고 이유의 제한 법리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으로 삼았던 사항에 한하여, 그렇죠?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으로 삼았던 사항에 한해서 그 당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만약에 피고인과 검사가 1심 판결에 대해서 오직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상고심에 이르러서 새롭게 사실오인이나 법령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아니었던 것을 주장하는 것이 되어서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하기 때문에 부적법한 상고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사안을 잘 익혀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착오에 의한 소송 행위가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과 상소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상소 절차 속행 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도관의 실수로 피고인이 상소권 포기서를 받았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항소장인 줄 알고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항소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제출된 것은 상소권 포기서가 되겠죠. 이때 상소 포기 무효를 주장하면서 법원에 상소 절차 속행 신청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고요. 형사소송 규칙 154조에 보시면 상소 포기가 무효 또는 무효일 때 주장하는 절차 속행 신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니 형사소송 규칙 154조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겠죠. 이와 같이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절차 형성적 소송행위라는 것은 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함부로 무효로 할 수 없고, 먼저 중요한 점, 동기를 포함해서 중요한 점에 대한 착오여야 하고, 그와 같은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발생을 해야 하고, 그와 같은 결과를 그대로 두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요건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소 포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잘 확인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면소 판결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상소할 수 있는지, 또는 또 부적법한 상소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이죠. 자, 문제 상황을 보면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인해서 형식 재판의 일종인 면소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억울하다는 것을 호소하면서 실체 재판인 무죄를 고하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고, 이와 같은 경우 법원이 어떻게 절차를 종결해야 되는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무죄 주장의 상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례가 어떤 근거로 답을 하고 있는지,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결론적으로 면소 판결에 대한 무죄 주장의 상소는 허용되지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대법원 1986년 12월 9일 선고된 86도 1976호 판결은요. 학설은 객관적으로 상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대법원 판례는 면소 판결과 같은 사유가 되는 소송 조건이 결여가 되어서 법원이 실체 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도 결국 실체 판결 청구권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상소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항소장의 기재만으로 무죄 주장의 항소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실체 판결이 아닌 형식 재판으로 신속히 종결을 해야 되고, 원심법원이나 항소법원에서 형사소송법 규정 360조 1항이나 또는 362조 제1항에 따라서 항소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합범에 대해서 일부 상소를 할 때 상소 불가분 원칙의 적용과 예외, 또 일부 상소가 허용되는 경우 유죄 부분이 분리 확정되는지 여부, 그와 같은 경우 항소심이 파기를 할 때 어느 범위에서 파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형사소송법 제342조 1항은 일부 상소의 허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일부 상소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은 원심 재판의 내용이 가분적이고 각각에 대해서 독립된 판결이 가능한 경우에 일부 상소가 허용이 되겠죠. 실체적 경합범에 대해서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선고된 판결은 전형적인 일부 상소가 허용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가분적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와 같은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만약에 검사만이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서 상소하고 피고인은 상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소하지 않은 유죄 부분은 상소기관의 도과로 분리 확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죠. 그래서 심판 범위는요,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결국 검사가 상고한 무죄 부분에 국한되게 되겠습니다. 항소심에서 파기를 할 때는 어느 범위에서 파기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이른바 일부 파기설의 입장을 취해서 상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 판결 부분뿐이기 때문에 파기할 때에도 그와 같은 무죄 판결 부분만을 일부 파기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판례 중에 하나가 9일도 1402호 전환합의체 판결이 되겠죠. 그와 같은 경우 일부 파기로 인해서 피고인이 두 개의 별개의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 불이익이 생기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경합범과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의 범죄의 경합범 처리에 관한 형법 제39조 1항을 적용해서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구제할 수 있다, 이런 법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역시 계속해서 가분적 경합범에 대한 일부 상소 시 심판 범위에 대한 복습과 그와 같은 경우 파기환송심에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된 주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파기환송받은 항소법원의 심판 범위에 대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파기설의 입장을 판례가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경합범 중 예를 들어서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검사가 무죄 부분만 상고한 경우 상고하지 않은 유죄 부분은 분리돼서 확정된다는 것을 앞서 공부를 했고요. 그와 같은 법리를 설치하고 있는 것이 9일도 1402호 전환합의체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고심이 계속된 사건은 상소가 제기된 무죄 판결 부분에 한정되므로 상고심이 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경우 파기해서 환송받은 환송법원에서 선고형을 정할 때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제1심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이라면 이후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여 파기환송되더라도 환송심에서는 여전히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파기환송심으로서는 1심 판결 그리고 그에 대해서 피고인만 항소했기 때문에 환송 전 2심 판결, 항소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을 파기환송심에서 선고할 수 없게 되는 한계를 지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1심에서 경합범으로 판결을 했는데 항소심에서 상상적 경합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소 불가분 원칙이 적용이 되는지 판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제342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판 내용이 가분적이고 독립된 판결이 가능한 경합범의 경우 전형적으로 일부 상소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단순 그와 같은 가분적이고 독립된 판결이 가능하지 않은 단순 일죄나 상상적 경합, 과형상 일죄 같은 경우에는 범죄의 일부만 상소하더라도 재판 전부에 대해서 상소의 효력이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제1심에서 만약에 절도 유죄 부분과 손괴 무죄 부분을 경합범으로 보아서 각각 선고를 했는데 검사가 가분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무죄가 선고된 손괴 부분만 항소를 한 경우에 항소심에서 사건을 심리해 보니 상상적 경합, 과형상 일죄로 판단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절도 유죄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이에 대해서 판례는 제1심이 경합범으로 보았더라도 항소심에서 과형상 일죄를 포함한 일죄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 피고인 보호 등을 고려해서 항소하지 않은 유죄 부분도 상소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 그래서 전부 이심된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경합범의 경우와 상상적 경합과 같은 과형상 일죄나 단순 일죄 같은 경우에 구별해서 잘 이해를 해 넣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상적인 항소 요소를 제출했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제인데요. 피고인이 법정 기간 내에 항소 요소를 제출하기는 하였는데 구체적인 위법 사유를 특정하지 않고 억울하다, 납득할 수 없다는 식으로 추상적 기재만 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항소 유서 미제출로 봐서 항소 기각 결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적법한 항소 유서 제출로 봐서 본안 심리를 진행해야 하는지가 문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 2002년 12월 3일자 2002모 265 결정을 참조를 해보면요. 법정 기간 내에 항소 유서가 제출된 이상 내용이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형사정법 361조의 4 1항에 따른 결정으로 항소 기각을 할 수는 없고 추상적인 억울함의 호소라도 피고인의 경우 법원은 이를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것으로 유리하게 선회를 해서 심리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항소유서가 추상적인 항소유만 적시한 경우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잘 유의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다음으로 위증 및 신증거 발견에 의한 재심사유 요건과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해서 재심 사유가 있을 때 심판 범위, 또 재심 절차 중 공소 취소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심 사유 중에서 420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증에 의한 재심 사유를 살펴보면요. 원 판결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된 증언이 위증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여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증거조사의 대상이 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증거와의 관계에서 허위 증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유죄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죄 증거로 쓰인 이상 무조건 재심 사유로 인정이 되어야 하겠지요. 다음으로 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이른바 신증거 발견 유형에 의한 재심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신규성 요건이라고 해서 확정 판결 당시 발견되지 못했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증거여야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만약에 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대해서 과실이 있다면은 증거의 신규성이 부정이 되겠고요. 그와 같은 증거는 확정 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이른바 증거의 명백성이 인정이 되겠고 그와 같은 명백성을 판단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신증거만 고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확정 판결의 기초가 된 기존 증거들과 신증거를 종합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고려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합범 일부에 대해서 재심 개시를 하는 경우와 심판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한 개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 중 일부에만 재심 사유가 있더라도
일단 원판결 전부에 대해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와 같은 경우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를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판례는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는 형식적으로만 심판 대상에 포함될 뿐, 재심 심판 대상에 포함될 뿐, 다시 심리에서 유죄 인정을 하고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새로 한계형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해서 심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죠. 다음으로 재심 절차 중에 공소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255조 제1항은 검사의 공소 취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심 절차는 이미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이후에 진행되는 비상구제 절차이기 때문에 재심 절차 진행 중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고 하는 공소 취소가 불가하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법리가 이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서 봤던 신증거에 의한 재심사유 판단 기준에 대한 복습과 재심 확정 판결의 기판력 범위, 특히 포괄일죄가 분단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가 되겠는데요. 먼저 신증거 발견에 의한 재심사유 420조 5호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증거의 신규성과 그다음에 증거의 명백성이 요청이 되는데, 특히 명백성의 판단 기준에 관해서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고립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 판결 법원이 심증 형성의 대상으로 삼은 기존 증거들과 새로운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고려해서 무죄 등을 선고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때 명백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상습범과 같은 포괄일죄에서 분단되는 경우 재심 판결의 기판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포괄일죄는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해서 일죄성이 분단이 되어서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가 된다는 것을 앞서 본 바가 있습니다.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재심을 청구해서 재판을 받던 중에 원판결 선고 이후, 여기서 원판결이 선고가 됐다 그러면 원판결 선고 이후 이 기간 동안 재심 판결 선고 이전에 저질러진 재심 판결이 절차가 진행이 되어서 재심 절차가 진행이 되어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이 부분 모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전에 저지른 동종 상습범행에 대해서는 재심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심 판결의 기판력이 만약에 지금 밑줄 치고 있는 이 부분, 재심 판결 이후에 동종의 범행 또 재심 판결 선고 전의 범행까지 미친다고 하게 되면 그 기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되는, 즉 범죄를 전혀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 처벌의 공백이라고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판례 법리의 논거가 되겠습니다. 잘 기억을 해 놓아야 되겠고요. 어떤 사안이었는지요. 한편 재심 심판 절차에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재심 대상 확정 판결 이후에 저지른 범행을 재심 심판 절차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번에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느냐, 앞서 본 바와 같이 밑줄치 점선으로 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소장 추가를 할 수 있느냐, 기존 범행과 분리된 별개의 범죄이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이 되지 않아서 공소장 변경 허용되지 않고 검사로서는 별도의 공소제기를 통해서 심판을 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기판력의 시적 범위 부분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 놓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7호의 재심 사유에 대해서 직무범죄의 적용 범위가 확장되는 법리, 또 긴급조치와 같은 위헌적 법령에 따른 체포의 위법성이 주제가 된 사항인데요. 긴급조치 제9호와 같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 구금한 행위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가 정한
재심 사유 중에 직무범죄, 불법체포 감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대법원 2018년 5월 2일자 2015모 3243호 결정은요. 그 당시 형식적으로 유예했던 긴급조치와 같은 법령에 따른 직무집행이었으므로 이를 곧바로 수사기관의 범죄행위로 봐서 재심을 청구하기에는 범죄적 한계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적 한계가 존재할 수 있는데 판례는 어떤 얘기를 했느냐, 어떻게 판시하냐 하면 법령 자체가 헌법상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면 그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체포구금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헌법상 영장주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한계를 극복을 하고 이는 형법 124조에 규정된 불법체포 감금죄를 범한 경우와 동일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봐서 재심사유에 준하는 것으로 재심사유를 폭넓게 확장해서 해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법리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하고 살펴봐야 되겠죠. 다음으로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할 때 헌법재판소법상 소급표 제한 법리에 대한 주제, 또 면소 판결에 대한 상소 불가에 대한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주제인데요. 위헌 결정의 소급표는 헌법재판소법 47조 제3항 단서에 의해서 소급표가 제한이 되는데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원칙적으로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 합헌 결정이 있는 날에 다음 날로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죠. 종전 합헌 결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심법원의 심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관해서 대법원 2019도 15,167호 판결은요. 갑의 96년부터 97년 범행이 종전 합헌 결정 2008년 10월 30일자 합헌 결정 이전의 범죄들이었었는데요. 범죄 당시 유예했던 법률이 위헌 결정, 다만 소급표가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범행 이후에 폐지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이 되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326조 4호 범죄 후에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를 적용해서 면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급표는 합헌 결정일 다음 날로부터 발생하지만 그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 후에 법령이 폐지된 경우와 같이 보아서 326조 4호에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사안을 잘 이해를 해 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간과한 확정 판결의 위법성과 비상상고 절차에 따른 구제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1심 재판 도중에 반의사 불벌죄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고소 취소장이 제출이 되었는데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유죄를 선고한 후 판결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고 상해죄의 경합범으로 단일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며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일반 상소로는 다툴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경우 형사소송법 441조에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비상구제 절차로서의 비상상고가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가 되고, 반의사 불벌죄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면 형사소송법 327조 6호에 의해서 공소제기 후라면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유죄로 판단해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여지고, 대법원 2010년 1월 28일 선고된 2009호 1판결은요, 비상상고 인용 판결이 원칙적으로 그 위반된 법령 부분만을 파기하는 것이 원칙인데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이 되어서 사항과 같이 원판결의 법령 위반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446조 1호 단서에 근거해서 위법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사건에 대하여 다시 파기 재판함으로써 피고인을
실질적으로 구제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었던 거죠. 역시 수업 자료와 더불어서 강의 자료와 더불어서 잘 살펴봐 보기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식 재판 청구 절차에서의 증거동의 간주 특칙,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 또 형정상향 금지 및 약식 명령의 기판력이 어떤 시적 범위를 갖는지에 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식 재판 청구 사건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증거동의가 간주되는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약식 명령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불출정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형사소송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318조 제2항에 따라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서 소송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증거 동의가 간주가 되는 거죠. 그와 같은 법리를 잘 이해를 해놔야겠고요. 한편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에 대해서는 형정상향 금지 원칙이 규정이 되어서 과거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었었는데 현재는 약식 명령 사건에 대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더 무거운 종류의 형, 예를 들어서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상향하지 못하고 형량 자체, 액수 자체는 상향될 수 있는 거죠. 이때 다만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형정상향 금지 원칙은 사건 병합 시에도 적용이 되느냐에 대해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을 다른 사건과 병합해서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기존 형량보다 중한 합산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역시 형의 종류가 상향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약식 명령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상습 범위 분단되는 것은 역시 판결의 경우와 마찬가지여서 일반 공판 절차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에 기판력이 생기게 되는데 약식 명령에는 송달시가 아닌 발령 시에 기판력의 표준 시점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일죄는 발령일 이전 범행과 발령일 이후의 범행으로 일죄성이 분단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 별개의 공소사실이 되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도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은 앞서 통상의 공판 절차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잘 익혀놔야 되겠고요. 계속해서 정식재판 청구 사건과 일반 사건 병합 심리할 때 불이익 변경 금지 또는 형정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제1사건에 대해서는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 벌금형 대상이었고 제2사건은 일반 공판 사건이어서 징역형 대상이었습니다. 항소심이 제1사건과 제2사건을 병합 심리하면서 제1사건에 대해서도 제2사건에 맞추어서 징역형을 선택할 수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별개의 사건이 병합 심리되는 경우에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지금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아니라 정확하게 형정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겠죠. 형사소송법 457조의 2 제1항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약식 명령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약식 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종을 바꿔서 상향해서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2019도 15,700호 판결도 마찬가지여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이 다른 일반 사건과 병합 심리되어서 경합범으로 처단되더라도 정식재판 청구 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형정상향 금지 원칙이 그대로 유지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제1사건은 약식명령 벌금형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이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항소심이 일반 사건인 제2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하였더라도 제1사건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제1사건, 제2사건 전부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택해서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결국 형정상향 금지 원칙을 위법한 판결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사소송법 2 기말시험에 대비한 중요 쟁점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해서 기말시험에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